네, 안녕하세요. 오늘 21강 이어서 용어사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미학 할 차례인데 그 전에 뭐 오목하나나 이런 거는 뭐 짧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굳이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본문 바로 보시죠. 관계미학. 그 전에는 공파나나 이런 거는 뭐 그리고 그 전에 거 뭐가 있었냐면 뭐 콩그루 형제라든가 이런 이제 뭐 작가, 미술 작가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고, 관계미학. 관계미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음, 우선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나중에 좀 더 좋은 걸로 사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요걸로도, 굉장히, 뭐 가성비가 뛰어나다 해가지고, 전에는 이것도 좋긴 한데 소리가 조금 뭐랄까요,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소리로는 좀 힘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걸로 아마 소리가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자, 관계미학은 우선 정의 보시면 1990년대 중반에 관람자를 작품에 끌어들여 작품과의 관계 맺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방적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관계는 맺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미술 경향,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어떤 작가 중심의 그 작품의 특성에서 관람자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시 말하면 주제적인 요소가 사회 문제를,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청의 프랑스 미술가 비평가 니콜라 부리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콜라 부리오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 만든 용어다. 니콜라 부리오 하면은 관계미학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니콜라 부리오가 1996년에 그 브리아드와 공동으로 보로드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전시 트래픽,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블랭크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트래픽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1998년에 자신의 관계미학 개념을 담은 에세이를 모은 저서 관계미학을 출간함으로써 참여적인 에, 미술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부여가 관계미학 예로서는 뭐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작가 좀 볼게요. 이거 되게 반가운 작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좀 볼 건데, 특징과 의의 보시면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제도 비판적인 정치적 미술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인간 상호관계를,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거나 이런 거에 비판점으로 미술을 활용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상호관계를 미술의 의제로 삼은 관객들이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적 유대감, 그래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객을 참여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미술이 등장했는데 그 주창자가 니콜로 브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상호관계, 이것은 결국 관객들의 당연한 참여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적 유대감, 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품들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정치적 주장이나 강렬한 메시지보다는 감정의 소통, 그 다음에 공감을 강조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쓸 거예요. 관계미학에서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적 성격은 결국은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전시의 방식도 특정한 시간에 관객들이 참여, 와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빼놔야겠죠. 불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관계미학은 그 연원은 20세기 초반부터 찾아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과 그 다음에
지그프리드의 그 작가가 1920년대 정치화된 참여적 방식으로서 예술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관계미술은 20세기 내내 이루어진 관계적 미술, 즉 구성주의, 그 다음에 키네틱아트, 뭐 1950, 60년대에선 존 케이지 작업, 그래서 해프닝, 플럭스스, 뭐 플럭스스가 존 케이지 작업이죠. 개념미술 등의 역사에서 연장되거나 확장된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미술적인 요소가 지금 현대로서는 뭐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성주의라든가 이 키네틱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 케이지, 특히 플럭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크죠. 그 전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또한 현대미술에서 관계적인 미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키네틱 아트와 그 다음에 오바트의 맥락에서부터인데, 1950, 60년대 상당수 키네틱 아트와 오바트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러니까 관객의 참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플럭스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백남준 작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키네틱 아트와 오바트도 거기도 해당된대요. 그래서 작품이 완결되는 구조.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관람객이 결국은 작품의 완결 구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관계미학은 대부분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반대 맥락에서 의미가 이미 결정되지 않는 열린 구조를 지향을 했다. 그래서 브리오는 참여적인 미술이 모두 관계적인 것은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면서요, 위로 가면 관계적 작품 비평이나 미술기관 같은 미술 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적인 것 중에서는 뭐 비평이나 미술 어떤 미학적 관점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보다 전시를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오는 관계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사회적인 엔지니어로 규정한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 빌어 전시 장소를 사회적 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틈은 결국은 우리가 문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수용미학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틈, 무슨 어떤 틈이라는 것은 관람객이 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되는 완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완전하게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미술은 미술계가 점차 미술 시장으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전시공간에 새롭게 연결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미학은 비로소 관계미학은 바로 이 순간에 관람자에게 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손쉬운 유토피아가 되게 된다. 그래서 관계미학은 논의에서 브리오가 추구하는 두 가지의 가치, 그래서 상호 주체성과 그 연회에서 유쾌함, 그래서 유희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주체성과 유쾌함,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적 미술의 전통 미학적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미학적 관점에서 다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작품이 사람들 사이에 발생시키는 상호 주체적인 교환의 형성에 관심이 둬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또한 그는 관계미학의 연회적인 유쾌함으로써 관람자, 갤러리스트, 컬렉터, 예술가 등 미술 참여자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그래서 민주적인 미술이라고 본다. 작가 중심에서 좀 벗어난 것을 이제 민주적인 미술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주요 작품에서는 1992년에 뉴욕 상공산 갤러리에서 열린 티라바냐, 그 티라바냐라고 하는데, 티라바냐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이 작가는 제가 예전에 관심 있게 봤던 작가인데, 요걸 좀 볼게요. 그리고 전시는 관계미학이 좋은 예가 되고, 이 전시에
티라비니아 바니아 이게 좀 오타가 난 거예요. 이게 용어 사전이지만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의 사무 공간을 그대로 전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갤러리 직원들을 전시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공과 사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요. 작품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티라바니자 이게 좀 많이 읽는 거죠. 티라바니자 이렇게 읽는데, 여행과 변천에서 관계미학은 현대 그 예술이 사회와 문화, 역사, 문화와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미술의 제도적 공간을 거부한다. 우리는 과거 미술 다 거부를 하는데, 그 특히 장소적인 요소나 어떤 권위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거부하는 점에서 신미술사나 1960대 상황주의의 반미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반미학적인 요소. 그리고 즉흥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해프닝과 플럭스의 잠깐 끊겼죠? 네. 자, 반미학 중요합니다. 반미학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해프닝과 플럭서스. 아무래도 조금 그 제도적인 공간인 건 미술관이라든가 그 미술에 관련된 장소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공간을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관계미학은 화랑이나 미술관에 고립된 미술보다는 관람자의 소통하는 것을 중시했고 과정과 실천적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과정과 실천적인 미술을 중시하면서 당대 현장 미술과 비평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요 밑으로 갈게요. 자, 브리오의 관계미학의 개념은 관객의 참여적인 작품의 붐을 형성시키면서 90년대의 후반, 2000년대에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고,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은 2004년에 발표한 적대감과 관계미학을 통해서 관계미학의 이론의 빈틈을 공략했는데, 비숍은 과연 관계미학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형성시켰는지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졌다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기 뭡니까, 좀 비판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티라바니자 작품하고 그 대표적인 작가들 조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이게 정확해요. 네,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미국, 태국, 독일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태생의 태국 작가인데, 다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와 환경, 공동체의 문제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지향적 예술 또는 유목적 개념 미술주의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문화적 행동주의로도 일컬어지는데, 티라바니자 작업은 1992년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데 여러 군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티라바니자의 경우 작가가 이렇게 딱 나타나진 않아요. 작가가 이렇게 중심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관람객끼리 대화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 뉴욕 폴라알렌 화랑에서 열린 첫 개인전 팟타이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음식 접대하기 시리즈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대요. 그래서 예술가가 직접 요리해서 관람객은 누구에게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소문을 빠르게 번지고 전시 기간 내에 화랑은 점심을 해결하는 삶도 북적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우선은 되게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관객 간의 대화를 매개함으로써 전시 관행에 대한 물음 또는 지역과 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 실천이다. 그래서 다문화적인 성격이 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로 이 매개를 통해 가지고 작품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갤러리를 카페나 휴게실, 도서관이나 음악 작업실로 바꾸어서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작품과 공간, 관객 사이의 새로운 맥락이 위치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 같은 사회 문제를 또 탐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일종의 만남의 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뭐 프랑스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니콜라 부리오가 여기에 나오죠. 니콜라 부리오는 티라바니아라고도 하죠. 작품을 관계미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음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작가가 꼭 만드는 건 아니에요. 꼭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카레 같은 거는 이게 자국의 어떤 문화에 해당되는 작품들, 그러니까 음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카르스텐 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르스텐 힐러. 음, 음. 자, 카르스텐 힐러는 친숙한 형태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람객이 스스로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람객이 참여를 하겠네요. 그래서 작품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과학 실험실 같기도 하고 관람객도 실험 대상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1990년 초에 이후에 건축, 자동차, 미끄럼틀, 특히 미끄럼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게임, 동식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분석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과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과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텐 헬러의 대표 작품으로는 1998년에 슬라이드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는 테스트 사이트가 있는데, 테이크 모던 터빈 홀이라는 그 설치된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58m의 5층, 2층 높이의 5개의 나선형 원통 미끄럼틀로 미술관의 각 층을 자유롭게 연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관람객은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각 층마다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거나 슬라이드 외부의 사람들을 관람하게 돼요. 그는 이 작품에서 놀이터, 놀이공원, 비상구와 같은 연결되는 슬라이드 사용을 확대하고, 또 하나의 실험으로 공공장소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기능, 영향까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슬라이드는 내부를 여행할 수 있는 조각품으로 슬라이딩 할 때의 기쁨, 광기, 공포를 하는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표현을 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한다는데, 이런 작품들이에요. 이런 작품들인데, 여기서 이제 또르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오면서 주변에 대상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계속 이어서, 나머지 내용 좀, 이어서 할게요. 벌써 20분 지났네.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끊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